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도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도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오늘 월간 정치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을 비롯한 이달의 정치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 구속, 구속이 언제 될 것인가 했었는데 결국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그다음 보는 시각을 떠나서 이유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참담해하는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고 뒤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건 의원부터. 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런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내란, 쿠데타를 주도하는 과정에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정치의 극한적 대립이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정치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영장, 체포와 구속영장이 판사들에 의해서 4번 반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2번 발부되고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되는 그 판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요. 우리 모두가 이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겁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좀 저는 혼돈스러워요, 여러 가지가. 흔히 뭐 전임이답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는 그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정치 역사적인 상황이 선진 서구라파나 뭐 중남미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반복해오고 개선해 온 것이라면 지금은 전 세계가 최첨단 그 IT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전임 미담의 경제예요. 저걸 저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고 또 다른 그 정치적인 심판을 하는 탄핵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제 2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점이고 우리가 법치주의로 단계별로 이것을 이성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태를 발생한 우리 김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정치의 어떤 불안정성 또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좀 같이 앓고 있는 좀 깊은 문제도 우리가 지금 차후 논의하겠지만 이것들과 다 얽혀 있어서 한마디로 진짜 이 난국을 실타래처럼 얽힌 이 난국을 뭐 어떻게 타개할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혼돈스럽습니다. 네. 네. 혼돈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혼돈에 실제 구현된 현실로 나타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분도 놀라셨겠지만 법원을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시위대가 이 시위를 한 거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선을 완전히 넘어선 거죠. 이 모든 걸 떠나서 이 법원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또 다른 공공기관의 공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박재일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법적으로 깊게 따지면 굉장히 중죄가 될 수 있잖아요. 소유죄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라는 것은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 뭐 등기부 등본이 있는 자리가 법원인데 사실은 그게 안보상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게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옛날 학교 시절에 배웠듯이 아노미 상태, 케이오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벌거벗은 상태. 그러니까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심각성이 있다는 것은 약간 이건 정치적인 심리적인 사이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우리가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날 거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보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전념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심리적인 내전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항공기가 추락한다면 제주항공이 추락했지만 그게 뭐 다른 항공사가 나도 따라 추락하겠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난입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폭동에 가까운 사건들은 상대의 어떤 감정선을 유발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전념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죠. 그게 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죄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또 별개로 심각하고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홍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정사에 시위도 많았고 여러 격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서부지원에 난입한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TV 화면으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생경한 장면인 거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 다음 단계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태가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단편적인 일로 마무리돼야지 이것이 더 확장되거나 지속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비극으로 진짜 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서 우리는 엄중하게 보고 확고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난입을 일으킨 난입 사태 혹은 뭐 이게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런 일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계략적으로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지금 유튜브에 뭐 매몰돼 있다든가 또 아니면 정치권이 너무 폭주 기관차처럼 마주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의 신념을 지금 뭐 어떻게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리로 나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다 커팅을 하면서 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것이니까 저도 이해하기 힘들죠. 대통령의 구속과 폭도들의 법원 난입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현재 여당 당원이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은 어떠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은 끊임없이 법원의 영장을 불법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어요. 그리고 여당의 의원들이 이것에 동조했어요.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기해야지 일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정치인이 혹은 국민 누구도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가 폭도들의 법원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여당과 대통령이 이 배경을 직접적으로 형성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부의 공격까지 진행이 되게 만든 어쩌면 원인은 계엄 선포고 그다음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탄핵 심판정에 다른 대통령 그동안 탄핵 심판을 받았던 대통령들은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수사관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어느 편하겠습니까?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는 편하겠죠. 지금 수사가 처음에는 이게 그 군 그리고 공수처, 경찰, 검찰 난리가 났잖아요. 대통령 한번 잡아서 어떻게 공을 세워보겠다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까지 펼쳐졌는데 어쨌든 공수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들어섰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껄끄러운 친정집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사들 있지만 검찰청이 있고 한데 이러나 저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관의 일문일답 그건 전 그렇게 조사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굉장히 이게 괴로워요. 한번 갔다 오면 그건 자기가 말할 그 밀실에서 말할 여지가 없어요. 크게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추적 증거를 계속 수사관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굉장히 현직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자괴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방어도 아무리 변호사가 있지만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아마 보신지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거기 합리적인 질문과 어떤 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답변의 여유 공간이 많아요. 조금은 리버럴, 좀 자유로운 법정의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지금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그 정치 재판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그래서 재판관들의 질문도 그 정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의도를.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장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한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라는 공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어제부터 좀 들었습니다. 네. 그저께부터. 윤 대통령이 현재 출석 이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들을 거의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윤 대통령 변론 내용 중에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보시기에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들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 발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와 수사에는 응하지 않죠. 그것은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대중에게 노출되고 중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중계되고 노출되고 보도되죠.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은 이미 진실을 다툴 의지는 없다. 그것은 포기했는 것 아니냐. 그것보다는 본인의 일관된 주장을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쩌면 이게 최근에 여당과 대통령들을 포함한 여러 그 발언자들의 일관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이 대통령이 구속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발언과 일체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이것은 그룹화되어 있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인 것 같다고 느끼셨다는데 어떤 도움이 안 되는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계엄 발동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그 건재해 있었던 그 배경을 국민에게 좀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아쉽다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쉽다는 것이 그 최근에 지금 나온 얘기들은 뭐 두 차례 지금 변론기일에 보면은 뭐 쪽지를 내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뭐 쪽지도 아니고 그게 그 A4 용지에 가까운 서류인데 그런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걸 요원을 내가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슷하게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 보기는 봤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답지 못한 부분이다 나는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어차피 개업을 발동했어요. 그게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무슨 신념이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듯이 국회가 나는 괴물이 돼서 입법 폭주 기관차에서는 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전공의들도 너무 심하다. 뭐 처단하는 용어가 실수로 들어갔다고 얘기는 했겠지만 그런 어떤 정무적인 국가 현 상황을 바라봤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민은 거기에 대한 그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심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걸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듣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좀 약간 변호인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어떤 코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엽적으로 이걸 했니 마니 이러면은 이 중대한 국가 사안에 무슨 그 짧은 2시간, 3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목조목 분 단위로 다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어떤 한동훈 전 대표와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계엄 직후에 만났을 때 나의 임기를 포함하고 어떤 그 자리까지 임기 부분 그런 또 정치적인 책무와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본적으로 있으면 차라리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더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관되게 보이는 발언의 모습에서 진실하지 않아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 앞에서 발언할 때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국민을 따르고 하늘같이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엄중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언하는 많은 것들이 진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성찰적인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지금의 모습은 매우 불쾌하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대통령의 자질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탄핵 전국 속 정치 상황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율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라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과표집됐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 여론 전문가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두 분도 나름대로 보시고 있는 근거 혹은 해석이 있으실 텐데 두 분 해석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김영건 의원 먼저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의 본인의 잘못과 책임 발언하지 않잖아요.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집의 신호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 지지층들은 현재 전화를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 기초 자료들을 보면은 그 보수층의 과포집 현상은 뚜렷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론의 추이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그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원래 정치 변혁기, 혁명이라든가 굉장히 정치적인 소요가 막 나라가 들쑥달쑥 옛날 뭐 프랑스 혁명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반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때 반동이라 우리가 무슨 뭐 반동분자 옛날 우리 고전적 영화에 나온 그런 게 아닙니다. 리액션, 반동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반작용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이후에 도대체 저 황당한 계엄이 뭐냐 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그 뭐 당연히 철회가 될 것이고 국회에서는 또 지지율이 급전직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이상하게 뭐 스물 올라오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있고 난 그래도 윤석열이 지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계엄을 하든 말든. 그럼 다른 요인이 있을 거죠, 그게.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는 뭐 과표집이 됐든 어쨌든 간에 과표집 되는 거 열기도 하나의 여론인 거예요. 어쨌든 그게 뒤바뀌어 있는 것이지. 거의 뭐 건접하게 뭐 누가 이기든 아니든 뭐 표본 오차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럼 묘한 것인데 아마 지금부터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들은 계엄이 아마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그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의 그 행위와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나 예상되는 이런 부분을 좀 슬슬 구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부분적인 지역적인 전투와 어떤 전체 전쟁과는 좀 다른, 이거 뭐 전쟁에 비유하면 저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 성분은 이 여론조사에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여주면 그래서 좀 흥미롭습니다. 약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선이 약간 막 갈리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또 강한 시선은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건 너무 쉽게 말하면 오바다. 너 그거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것마저도 아주 교만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착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경고.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를 인정하자고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특위를 이 시점에서 만들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두려운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과포집이 되었던 혹은 오류가 있었던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고 민주당 너희도 조심해야 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소중하게 보고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 써야지 왜 이런 조사가 나와? 조사해야지.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서로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번 그 총선 때도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하면 여당이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총선 결과는 완전히 편애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수 표본으로 조사하는 한계가 민심을 정확하게 읽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알고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보수 여당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럼 외부 시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일극 체제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은 다 이긴 것 같이 얘기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비명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지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 나오자마자 바로 또 내부에서는 뭐 바로 얘기 나오는 그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얘기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 입지 어떻게 돼간다고 보십니까, 박 실장님? 민주당이 좀 재미가 없었죠 그동안. 이재명 뭐 사실 일국 체제라 말이 언론에서는 저도 뭐 일국 체제라 보고 싶어요.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국 체제 한 사람의 구심점이 거의 지배적인 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선 뭐 여론조사 특위 그건 좀 무서운 이야기고요. 아까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개별 단위의 전투와 전체적인 어떤 전략 전술이 요구되는 큰 전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좁게 바라본다 지금
민주당은. 그건 뭐 민주당의 사정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 특위를 해서 만들었으면 어쩌고 여론조사를 뭐 하여튼 그건 다른 부분인데 이게 민주당이 섣불리 끼어드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온 것은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장점을 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굉장히 용어 구사력이 적절한 용어를 잘 구사하고 탁월해요. 또 여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집어낼 수 있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도 그러지만 어쨌든 기본소득, 뭐 기본사회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요소, 좌파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2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핍박받는 재판도 어떤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왜 감옥에 못 보냈냐고 우파가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나 대선에 패배한 사람을 저렇게 계속 우리가 시덥지 않는 무슨 제목을 해서 재판에 넘기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지된 것은 그런 동정적인 또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상황인데 그 이재명 대표 실체 지금 좀 문제는 최근에 와서 입법 폭주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탄핵을 예를 들면은 29번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다 연유가 있겠지만 그 탄핵이 29번 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제가 보기에는 과반이라도 승인이 된다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집권 여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거부 반응으로서 여러 탄핵을 시도했을 때는 환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국가적인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오히려 약간은 부메랑이 된 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좀 뭐 공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주식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박스권에 있는 주식들은 흔히 잘 애널리스트들이 모르면 뭐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해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지. 근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나중에 보면 되게 급등하든가 급추락해요. 둘 중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기로에 와 있는 지점이 점점 다가간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이고요. 현재의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 체제로 완전히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쟁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낙선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함께 가야 그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0.7%로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수없이 많은 법을 갖다 들여대서 사실 아까 시덥지 않은 범죄 혐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10만 원도 안 되는 카드를 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반드게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선거를 정치를 대립적인 정치로 만들어 나가다가 결국 본인이 먼저 감옥을 갔죠.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되어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고 그 말로가 지금 본인이 감옥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 해소되면 다른 쪽도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웠던 것은 끊임없이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공간이 열릴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에게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가능성이 많고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것 자체가 김영건 전 의원 보시기에는 민주당 체질을 강화하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방금 표현하신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목소리라는 그 표현 자체가 현재의 구도를 반영한 표현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지 특정 누구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네. 예.
네, 이번 국힘당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또 국힘당이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연대가 점점 강고해진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지금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방어하기가 급급하죠. 다만 여론조사도 아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걸로 나오는 것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이게 왜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방금 사회자님께서 뭐 어떤 거구 약간 이런 쪽 거리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좀 과도한 뭐 거구든 극자든 그런 부분을 쉽게 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예정된 선거가 있다면 대통령 선거든 뭐 또 향후 또 여러 지방 선거든 여러 가지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테니까 선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배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첫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 법원 난입 사건이 있듯이 그게 하나로 제가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배우가 아닌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했지만은 그 배경이라는 것이 무슨 누구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뭐 흔히 말하지 모두 책임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어떤 민주당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걸 품어 안는 방식은 되더라도 아마 그리고 또 그게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주류가 됐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 그 특정 종교 세력들이 상당수가 당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당 내에 그 선거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전국에서도 보였듯이 국민의힘 밖에서 계속 강력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함 목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기에 포획되어 들어가는 느낌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치가 극단주의와 결합했을 때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극단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내지 못하면 저는 그러한 세력은 궁극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하루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윤 대통령 구속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등 그다음에 두 정당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들 두 분 말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